분명히 화가들이 겪었던 사진기가 나왔을 때의 경험을 향후 20, 30년 동안에 우리는 하게 될 거예요. 그 시장이 이미 시작된 게 번역 시장이에요. 보통의 번역 실력을 가진 분들은 오히려 번역사로서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진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오히려 기계보다 훨씬 탁월하게 번역하는 상위 1% 번역사들은요, 연봉이나 기타 등등이 두세 배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마켓플레이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내 비서라고 설명해도 좋지만 다른 나쁜 말로만 얘기하면 내 노예잖아요. 그 노예 매매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돈 버는 세상으로 바뀔 거예요. 이번에는 그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그 우려의 시각들을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유튜브에 인공지능이란 단어만 쳐봐도 가장 상위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을 파멸시킨다, 또는 뭐 인공지능으로 4,000명이 실직했다, 뭐 이런 류의 영상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제가 함부로 대답하기는 어려운데 적어도 100년에서 200년 동안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후는 모르겠어요. 우리 반기문 총장님이 저하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AI 학자 두 분을 모셔서 저희가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반기문 총장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기자님하고. 그 두 분의 정말 위대하신 분이 둘이 똑같이 대답하신 게 모르겠습니다 했어요. 제일 무서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함부로 대답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기자님과 저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살아있는 동안과 그분들의 자녀분이 살아있는 동안은 아닐 것 같아요. 파멸하거나 또는 우리를 완전히 대체해서 실직이 크게 발생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고통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16세기, 17세기 뭐 이 무렵을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죠. 15세기부터 해서 르네상스 시대 때 화가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을까요? 화가들이 부자였거든요, 그 당시에. 혹시 아세요, 기자님? 남의 그림을 그려주면 그렇죠. 초상화를 그려줬어요. 예를 들면 유명한 화가는 왕이나 귀족의 초상화 하나만 그려주면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제자와 가족들이 1년 동안 먹을 돈을 다 벌었어요. 근데 16세기 말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진기가 나왔어요. 사진기가 나왔어요. 이때부터 100년간 동안에 거의 화가들이 굶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화가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사진기로 찍은 걸 가만히 봤더니 늘 아름답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인상파 화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넓은 의미로 답변을 드린다면은 분명히 화가들이 겪었던 사진기가 나왔을 때의 경험을 향후 20, 30년 동안에 우리는 하게 될 거예요. 그런 분야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법률 분야에서는 영어로는 패러리갈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우리말로는 법률 보조원. 그래서 뭐 조사도 하고 뭐 하는 분들이죠. 그리고 오늘도 작가분이 계신데 작가분들도 큰 도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도전이 있겠냐? 디바이딩이 됩니다. 극단적으로. 그 시장이 이미 시작된 게 번역 시장이에요. 실제로 자동 번역 엔진이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기 시작한 지가 한 5년 정도 전이거든요. 그리고 몇몇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정말 잘하는 자동 번역 엔진을 난 데가 딥L이라는 회사 있습니다. 독일 회사인데가 이제 1년 됐어요. 근데 1년 전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옛날에는 보통 이제 일반 작가분들이 내가 쓴 책을 이거를 영어로 번역한다. 아유, 누가 독자가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기계한테 번역을 시켜서 번역한 다음에 사람이 뒤에 프루프 리딩만 해주면 번역이 되는데 그 비용이 워낙 낮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 시장이 엄청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번역 시장 전체는 예전보다 4, 5배가 커졌거든요. 근데 번역사들의 평균 월급은 오히려 낮아졌어요. 보통의 번역 실력을 가진 분들은 오히려 번역사로서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진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오히려 기계보다 훨씬 탁월하게 번역하는 상위 1% 번역사들은요, 연봉이나 기타 등등이 두세 배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향후에도 어떻게 되냐면 적당히 일을 해오셨던 분들은 일하기가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거보다 넘어가는 분들은 오히려 월등하게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죠.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디바이딩이 생기면서 이쪽도 빈익빈 부익부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번에 좀 보안에 대해서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생성형 AI가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악용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개인정보 유출이 좀 대표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 생성형 AI가 보안에 좀 취약한가요? 우선 보안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쓰지 못하도록 만든 건데 악의를 가진 사람이 해커처럼 해서 나쁜 의도로 갖고 뚫고 들어가서 걔를 나쁜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게 이제 보안의 취약점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보안의 취약점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적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기업들이 그 보안 시스템을 갖추는 거를 물리적 보안까지 강화를 시켜가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이제 심각한 문제는 이 챗GPT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말 못하도록 그리고 범죄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대기업들이 굉장히 힘을 써서 만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챗GPT 똑같은 거를 한 5억 정도면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점점 더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용도로 쓸 걸. 그럼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걸 만들거나 또는 예를 들면 해커처럼 침투를 해서 개인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챗GPT와 같은 GPT 모델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기술적으로 막을 방법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가혹한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돼요. 의도로 갖고 나쁘게 쓴다? 그러면 더 강력하게 그 배상이 뭐 수배가 아니라 수십 배, 수백 배가 돼서 재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형태처럼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또 보안 체계를 반대로 또 GPT와 같은 거대 모델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늘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개인정보를 포함을 한 저작권 문제가 또 있어요. 이거는 AI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학습을 시켰을 때 그 학습하는 데이터에 만약에 누군가의 개인정보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게 우연히도 발현이 돼가지고선 그 개인정보가 노출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건 저작권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성 AI 기업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오픈 AI를 포함한 곳들이 대부분 저작권에 관련돼서 굉장히 심각한 소송에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런 단계도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 완숙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좀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 생성형 AI가 한쪽으로 좀 치우치지는 않을까? 약간 이런 시각도 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숙제로. 그럼요. 지금 챗GPT가 바드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이냐? 그건 바드의 알고리즘이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오픈 AI는 그거를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사람이 디립다 가르쳐야 돼요. 심지어 이거는 저는 소문 같은데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오픈 AI는요 작년도에 너무 이 사람을 수만 명을 고용해야 되거든요. 챗GPT한테 공부 가르치는 걸요.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비싸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케냐에서 흑인들을 어마어마하게 고용을 했대요. 케냐는 영어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2만 명인가 3만 명을 고용을 해갖고 매일과 같이 질문 답변 대화를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질문 대답을 했었던 흑인 지적 노동자들이죠. 영어를 할 줄 아는 수만 명의 이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종의 우울증하고 정신병원에 이제 진단도 받았다고 해요. 아, 그걸 학습을 시키면서요? 시키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욕 나오면 이건 욕이니까 이건 이렇게 대답해. 예를 들면 더 심각한 건 종교 쪽인데 나는 이슬람 너무 싫어. 이슬람을 욕해줘. 그러면 욕을 엄청 잘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답변에 대해서는 그분이 맞춤 답변을 써줘야 돼요. 그런 과정 동안에 이분들이 하루 종일 욕을 보고 욕 듣고 그다음에 진짜 챗GPT하고 바드에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요. 성적인 거예요. 성적인 야한 농담을 하면 굉장히 심한 야한 농담을 끝없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대기업에서 그 작업을 해서 내보내야 돼요. 오픈 AI는 그걸 했고 구글은 그걸 아직 덜 했어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하고 네이버도 그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2달 정도 연기를 했거든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분야만큼 살아가면서 이 분야만큼 꼭 AI와 동행을 하는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분야를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 분야라고 학자들을 포함해서 전문가가 지적하는 걸 보면 우선 첫 번째 몸을 쓰는 분야는 AI가 하기 어렵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보면은 챗GPT-4 같이 돈 내고 쓰거나 저희 회사에는 루시아라고 있습니다. 루시아 GPT가 있는데 얘랑 대화를 나누면 진짜 말 잘해요. 글을 쓰는 것도 엄청 잘하고요. PDF 100페이지, 200페이지 넘겨주고 야 제목 따봐. 그럼 제목 딱 따주고요. 한 패러그래프로 요약해. 그럼 기가 막히게 요약을 해요. 사람이 그거 하려면은 한 2, 3일 걸리는 것들을 단 몇 초 만에 해내는 거죠. 근데 인간보다 잘하기 불가능한 거는 여전히 몸을 쓰는 분야예요. 요즘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이 덤블링 한 번 하면 사람들이 우와 신기하다고 박수를 쳐요. 지금 전 세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두 번째,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가면요, 제가 우리 집 하수관이 파열됐네. 배관공을 불러요. 그럼 배관공이 우리나라처럼 바로 달라오는 게 아니라 뭐 한 3, 4일 후에 옵니다. 그 3, 4일 후에 올 때 벤츠나 BMW를 타고 와요. 배관봉 하는 일 한 번 하고 가면 보통 300불에서 500불 1시간에.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미국은 아파트가 아니라 대부분 개인 주택들이잖아요. 배관 모양, 설계가 다 달라요. 인간밖에 못하죠. 왜냐? AI가 학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AI가 학습하려면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 거죠. 유사한 데이터. 또 그들만 요령도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반복되지 않는 업무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AI가 학습하기도 힘들죠. 더군다나 이건 몸도 써야 되잖아. 네. 이렇게 쑤시고 들어가서. 그리고 사람은 정서적이잖아요. 교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서적인 영역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영역이 예를 들면 테라피를 하는 영역들.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학교 선생님이 채팅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들이 채팅하고 인공지능한테 모든 교육을 맡길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아이의 정서를 생각한다면. 그런 여러 영역들은 AI로 대체되는 건 굉장히 요원하다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모든 영역들은 거의 대부분 AI로 대체된다기보단 AI와 협력을 해서 생산성을 극단적으로 올리는 과정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향후 10년, 또 50년, 100년을 저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이 AI가 세상을 좀 어떻게 바꿔놓을지 단계별로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근데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아까 제가 자동차 얘기를 드렸잖아요. 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신기하고 겁도 먹었죠. 그리고 그 자동차에 관련된 건 몇몇 귀족이나 몇몇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를 완전히 대중화를 시켜낸 게 포드하고 벤츠라는 회사였어요. 이 두 회사가 1900년도 초부터 대량 생산을 하면서 바꿔놨죠. 그리고 각종 안전장치가 들어오고 지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게 130년, 150년간의 자동차 산업의 발전이었거든요. AI 어떻게 될까?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 30년 동안에는 예전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인터넷 시작할 때처럼 야 인공지능 뭐야 하고 배우면서 또 우리 어떻게 생산성을 높여 비용을 낮춰 라는 거에 10년, 20년 동안은 많을 거예요. 근데 20년이 지나가는 순간에는요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대표적인 예를 본다면 지금 자동차를 갖고 하는 가장 큰 목표는 우버는요.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개인한테 파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영해서 자율주행 택시를 만드는 게 두 회사의 목표인 건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누구 없이요? 운전자 없이. 왜냐하면 지금 우버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70%를 먹거든요. 우버가 30%를 먹고. 그거를 본인들이 다 먹겠다는 거죠.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으로. 다시 얘기해서 그 이후에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롭게 돈 버는 세상으로 바뀔 거예요. 챗GPT도 똑같아요. 그거는 한 3, 4년 후에 변화가 생길 거거든요. 대표적인 변화는 뭐냐면 제가 챗GPT에다가 나 요즘 휴대폰 바꿀 때가 됐는데 뭐가 좋을까? 그러면 챗GPT가 또는 저희 회사의 루시아 GPT가 질문을 해요. 뭘 제일 많이 사용하세요? 그럼 난 사진을 많이 찍지. 휴대폰 가격은 어느 정도쯤 좋으세요? 글쎄 한 70만 원, 80만 원이면 좋겠는데 그럼 고객님한테 딱 맞는 휴대폰이 삼성전자에서 요번에 나오거든요. 그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챗GPT. 근데 사실은 이게 AI가 학습한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광고비를 내준 거죠. 연결시켜주면 얘가 그 중간에서 5만 원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즈니스 모델이 오픈 AI가 이미
실험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플러그인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또 빙과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또 광고 시장이 되고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나 다음 세대는 그거를 더 극단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죠. 그게 향후 20, 30년에 이루어질 아마 과정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7, 80년 후는 어떻게 될까?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를 보면 자동차 새로 생성이 되고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그걸 쓰다가 뭐 사람이 그거 폐차할 때까지 쓰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좀 쓰고 갈고 닦다가 또 뭐 타이어도 더 좋은 걸로 바꿨다가 뭐 이런 것도 튜닝한다 그러죠. 한 다음에 중고 시장에 또 내놓잖아요. 그래서 마켓플레이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돈 버는 AI가 만들어지고요. AI가 내 대신 돈 벌어요. 근데 얘를 이제는 마켓플레이스에서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학습시킨 AI를 제3자한테 파는 이런 마켓플레이스 시장으로 변화될 거예요. 저는 세상이 그렇게 바뀐다고 믿는데 샘 얼트먼도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픈 AI의 위대한 꿈은 AI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서 AI 모델들을 상호 교환하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내 비서라고 설명해도 좋지만 다른 나쁜 말로만 얘기하면 내 노예잖아요. 그 노예 매매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것처럼. 저는 그게 10, 20년에는 어렵겠지만 그 이후에는 그런 형태의 시장으로 크게 변화가 될 거다고 믿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년 후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AI 시대에 이제 대체 불가능한 내가 되기 위해서 평범한 내가 갖춰야 할 요소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는 거에선 잘해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질문을 안 하면 얘는 답변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할은 위대한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질문을 잘한다는 건 뭘까요?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질문하니까.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깊게 파고들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어야지 그거에 부합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향후에는 지적 노동에 대한 방법도 바뀌게 돼요. 학교나 아니면은 우리 기자님들한테도 요즘 윤석열 대통령께서 동남아 순방하고 들어오신 거에 대한 업적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향후 전망에 대한 거를 기사로 써봐라고 했다고 할게요. 그럼 현재는 그렇게 하겠죠. 미래는 그걸 챗GPT한테 쓰라고 하고 그거를 보완을 하거나 검증을 해. 헐루시네이션 거짓말하는 걸. 그리고 네가 비평하는 것을 거기에 넣어 갖고 포함해서 완성해봐 라고 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그러려면은 정말 뛰어난 기자님과 그렇지 않은 기자님이 극단적으로 나눠지게 돼요. 왜냐? 뛰어난 질문을 던질 줄 아는 기자님들은 그 답변이나 기사도 엄청나게 뛰어나게 나오게 되거든요. 왜냐? 챗GPT는 제가 3,000년 동안 읽어야 되는 걸 이미 읽어놨기 때문에 깊게 질문하면 질문할수록 더 잘 나와요. 반면에 대충 아는 분들은 깊게 질문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더 깊게 하고 예리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위대한 질문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 그럼 인간은 뭐가 더 중요해지게 될 거냐? 머리로서 논리로서 뭐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이미 기계가 점점 잘할 거예요. 그럼 머리로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공감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리더십을 가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탁월하도록 해야 되겠고 그 실행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필요해요.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실행력에는 부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실행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의사결정하는 것은 일종의 미래 챗GPT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미래 챗GPT가 모르는데 내가 의사결정해야 되는 건 용기가 필요해요. 그럼 왜 미래 챗GPT가 모르냐?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얘가 학습을 못한 거예요. 그 세상에 데이터도 없고 정보가 없는 거를 논리 근거 없이 내가 용기를 내서 시작을 해야지 되려면은 굉장히 큰 셀프 리더십이 필요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실패하는 것을 몸으로 맛봐야 돼요. AI는 그럴 수 없으니까요. 그럼 그 실패를 맛보고 나서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빠르게 점프해서 올라와서 그 경험을 그 다음 단계에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우리가 인간이 대체 불가능한 인간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기본이 되는 세 번째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 해당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리더십이라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 조직과 사람과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우리를 닮은 기계하고 협력을 하는 것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일하는 방식의 문화를, 조직 문화를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 네이티브로서 유연성과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훈련도 필요한 거죠. 최근 들어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는 것처럼
AI 리터러시가 필요한 시대가 오고 그것도 중요한 소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도 뭐 질문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위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인공지능과 인간의 지능이 어떤 협업을 통해서 어떤 그 또 놀라운 결과물이 나올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